안녕하세요. 예, 이광석 법무사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고생은 두 번째 치고, 이제 마음고생을 하셔야지, 발표 때까지. 뭐, 잘 본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누가 합격할지는, 뭐, 잘 봤다고 생각해도, 시험 점수는 판이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식은, 가다반 비슷하게 나와서, 정답 이렇게 나와서, 자기 점수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관식은, 채점자의 또 자기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시험 때까지는 이제 마음고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표 때까지는. 우리 저는 민법 강사니까, 민법에 한해서 이제 총평 내지는, 간략하게 민법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에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출 해설도 잠깐,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새로 이제 여기 동차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득권은 근데 안 오셨을 것 같은데, 기득권은 근데 보이시는 분도 있네. 근데,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제 제1문 역시 뭐 예년처럼 제1문, 제2문 해서, 제1문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즉, 소위 말하는 가등기 담보법 관련해서 물어봤고, 예상 외의 문제죠. 예상 외의 문제. 뭐, 소위 말하는 불이타죠. 작년에도 사례 1번은 불이타였어요. 즉, 총칙에서, 민법 총론에서, 표현대리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는데, 올해도 사례 1문을 불이타로 냈어요. 다 예상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뭐 예상 문제들이에요. 예상 문제고, 수업 시간에서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또, 뭐, 많이 익숙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2문을 물론 이제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사례 1번은 이제 가등기 담보법과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뭐 예상하지는 않지만, 일단 기득권이든 동차반이든, 1차를 거쳐서 오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2차를 준비하는데 2차에서 아마 이걸 찍어서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등기 담보법과 관련된 담보 가등기를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기출을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회 문제 때 단문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지죠. 근데 가등기 담보법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50점, 100점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물어보는 거죠. 통으로. 다른 시험에서는 기출된 적이 없어요.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만 한번 단문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 해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건데, 다만 최근 한 1년 내지 2년 사이에 가등기 담보법, 즉 담보 가등기 내지는 양도 담보에 관한 판례들이 꽤 나왔어요. 상당히 나왔어요. 그 때문에 아마 출제자가 최근 요 판례들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요 사례 1번의 설문 3번과 관련돼서 보면 최근 판례 2019년도 6월 13일쯤 나온 판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보면 10페이지 맨 밑에 하단 쪽에 있는 판례예요. 10페이지, 그러니까 1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판례죠. 즉 2019년 6월 13일자 판례가 있는데, 요 판례를 출제자가 보다가, 요 판례가 의미 있는 판례거든요. 요 판례를 보다가 담보 가등기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무사 2차 시험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사무관 승인시험 문제하고 법무사 시험 출제자는 같다고 보여져요. 같은 출제자라고 보여지고, 사무관 승인시험 올해 4월달에 본 시험 문제 있는데, 최근 판례 부진제 내채무와 관련된 전환차 판결이 있죠. 그 판례하고 또 그러니까 부진 내채무와 관련된 상계 그 주변 언저리를 물어봤고, 취득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최근 판례와 연관지어서 그 주변 언저리를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올해 법무사 시험도 그래 보여요. 올해 법무사 시험도 이 담보 가등기가 물론 생뚱맞긴 하지만 판례가 누적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 1번의 설문 3과 관련된 판례죠. 그 판례를 적시해 줬다면 아마 고득점일 거예요. 그 판례가
처음 보신 판례도 있었을 거고, 왜냐면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판례를 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판례를 잘 몰랐어도 그 판례 표현을 써줬다면 꽤 점수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 배점도 꽤 있어요. 그 문제 배점도. 그 문제 자체 배점도 20점이나 돼요. 20점이나. 그 판례가 꽤 비중을 좀 차지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 판례를 보고 문제를 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아마 출제 경향도 그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를 보다가 의미 있는 판례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집중적으로 공부해 두는 습관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잠깐 봐보면 총평은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보면 2페이지부터 몇 페이지야? 4페이지까지 총평을 실어놨어요. 전체적인 총평하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주요 쟁점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자, 문제를 잠깐 봐보면 사례 1번 같은 경우 뭐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시험 며칠 지나면서 가물가물해지죠. 그렇지만 잠깐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일단 그 2016년 9월 1일자 돈을 빌려요. 5천만 원을 빌려요. 갑으로부터 의뢰라는 자가 2016년 9월 1일자로 5천만 원을 빌린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설문 3번과 관련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맞췄을 분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계산을 어느 정도 했다면 뭐 고득점이겠죠. 수석 정도에 가겠죠. 수석에 가깝게 가겠죠. 하지만 비슷하게라도 어느 정도 쓰면 점수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계산식을 써주고 계산 그 숫자로 다 답을 맞춰주면 고득점이에요. 우리 시험이 실무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설문 3번과 관련된 계산 문제에서 이게 작용할 수 있어요. 즉 5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빌려준 날 이자 약정이 없어요. 이자 약정이 없으니까 이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1년 후에 갚기로 해요. 1년 후에. 1년 후라는 건 뭐예요? 변제기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2016년 9월 1일 날 돈을 빌렸고 1년 후에 갚는다 그러니까 변제기는 2017년 9월 1일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구를 보고. 물론 이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 쉽지 않은 거죠. 처음에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담보가등기 문제 딱 봤을 때. 그게 뭘 물어보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 물어볼 때. 자, 그러면서 그 당시 때 2017년도 9월 1일자 변제기죠. 가액이 2억 상당한 2억 상의 X주택을 을에게 가등기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생뚱맞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을은 같은 날 갑에게 자, 가등기 해주는데 가등기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해줬대. 자, 돈 빌려줬다.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다. 근데 갑은 을한테 그 담보 목적으로 바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살짝 말을 흐리는 거죠. 매매 계약으로 가등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을은 같은 날 갑에게 원금 이자 100% 상환이 이루어지면 가등기를 즉시 해제해 주겠다. 여기서도 약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게 담보 가등기를 말하는 거구나. 가담법적인 담보 가등기구나.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가보면 X주택에 관한 2017년 9월 1일자 가등기. 사실 이 등기부 기재 형식으로 보면 매매 계약에 따른 가등기예요. 매매 계약으로 가등기 해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가등기 성질을 갑자기 물어보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앞부분에서 이제 기초사실 눈치챌 수도 있는데 담보 가등기라고. 근데 여기까지도 눈치 못 챌 수도 있다고. 자, 그렇지만 설문 2를 보면 눈치챌 수 있어요. 설문 2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은 2019년 9월 1일자 현재 빌려준 돈 갑으로부터 돌려받는 대신 등기를 원한다. 이게 담보 가등기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초사실 내지 설문 1에서 눈치 못 챘어도 설문 2에서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를 물어보는 거구나. 가담법 담보 가등기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눈치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문 2를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설문 2는 이게 을이 갑한테 돈 빌려줬고, 그 다음에
을이 갑으로부터 가등기를 했는데 가등기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 했대. 그러면 등기부 기재 형식이라 매매 계약했다는 가등기예요. 자, 여기서 바로 판례를 하나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했다는 가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이자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가등기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데, 담보 가등기인지 아니면 매매 계약, 즉 소유권이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 판단하는 우리 판례 입장을 써주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판례 입장은 뭐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1차, 2차 떠올리면서. 어떻게 판단해요?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 가등기 어떻게 판단해요? 등기부 기재 형식으로 판단해요? 그게 아니지? 실질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질이라는 건 뭐예요? 설령 판례도 그렇게 표현해요. 설령 매매 계약에 따른 가등기 등기부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담보 목적이라면 빌려준 돈 담보 목적이라면 담보 가등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담보 가등기다. 그것도 담보 가등기도 또 가담법 적용인지 아닌지 따져봐야지. 부동산으로서 가등기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이런 거에 해서 문제 없어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이 동산은 안 돼요. 그렇죠?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양도담보라면 이전 등기, 가등기. 또 하나 구별 방법은 뭐예요? 돈 피담보 채권을 갖고 구별해야지. 피담보 채권이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이어되죠. 자, 그렇지 사안은 뭐예요? 대여금 채권이지? 그러니까 금전대차, 소비대차. 즉 매매대금 채권 담보 목적이라면 가담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안은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따라는 거예요. 대여금 채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적용을 받는 담보 가등기다. 설령 매매 계약에 따른 가등기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답안지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해설 같은데 제가 써놨지만은 자 이게 담보 가등기라면 바로 법전 찾아봐야 돼. 바로 법전. 처음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로 가등기 담보법을 찾아봐야지. 가등기 담보법 1조에 보면 담보 가등기와 관련된 1조 내지 2조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활용해야지. 그걸 활용해서 쓴다면 그리고 판례 하나 적어주고 그리고 가담법 1조 내지 2조와 관련된 2조 1호 내지는 2조 3호 정도 이렇게 써주면 뭐 5점짜리잖아요. 충분히 점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담보 가등기를 물어봤지만 생뚱맞은 문제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당황해서 그렇지. 사례 2번 같은 경우도 자, 담보 가등기라면 이제 가담법 적용받는 담보 가등기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가등기권자가 X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요건은 뭐냐라는 거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역시 조문을 찾아보고 1차 때 눈이 귀에 모시하시도록 아마 공부했었을 거예요. 가등기 담보법 3조 4조. 3조 4조. 3조 4조가 담보 가등기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해주고 있죠. 3조 4조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3조 4조의 그 조문을 활용해서 실행 통지, 그다음에 청산, 그다음에 본등기 요 세 가지 3단계 절차죠. 3조 4조가 자세하게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이게 10점짜리지? 10점이니까 웬만큼 받아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청산 절차를 거쳐야지, 그러니까 본등기에서 청산 절차 안 거치면, 가등법 적용 대상일 때 안 거치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거쳐라. 라는 3조, 4조를 활용하시면 웬만큼 받아갈 거다. 그러니까 설문 1도 그렇고, 설문 2도 그렇고, 이게 생뚱맞은 문제지만, 조문 잘 활용하면 웬만큼 점수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문 3번이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설문 3번이. 설문 4번도 약간 그렇지만. 자, 설문 3번은 최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설지 10페이지 나와 있는 요 최근 판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렇게 그 판례를 제시해 놔드렸는데, 특히 판결지 2번 같은 요 차임 지급한 행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차임 지급한 행위가 피담보 채무 변제다라는 거예요. 피담보 채무 변제를 본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자,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을이 2019년 3월 1일자 X주택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쳤대. 근데 여기에 지금 설문 1을 거치면서 이게 담보 가등기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사제를 거쳐야 된다라는 말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설문 3에서 뭐라고 했냐면 느닷없이 2019년 3월 1일자 본등기 했대. 본등기 했는데 거기에 청산 절차를 거쳤다는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서 눈치채야지. 그걸 눈치 못 채면은 헤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린지.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본등기. 1차 때도 계속 보시고 오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청산 절차 거치지 않은 이 본등기 무효인데 그 무효 등기이지만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친다면 그때부터 소급표는 없어요. 유명한 판례들 있지? 소급표는 없고 그때부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다. 이런 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본등기 청산 절차 안 거쳤기 때문에 3조 4조 안 거쳤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지만 그 후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면 그때부터 소급표 없어요. 그때부터 유효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로서는 무효인데 자 그러면 청산 절차를 거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치냐라는 거예요. 청산을 거친다면 이제 요거를 숫자적으로 써준다면 뭐 고득점이죠. 근데 숫자적으로 못 써줬어도 말로써 두리뭉실하게 써주면 웬만큼 받아갈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 써줬다면 숫자적으로 접근했다면 좀 틀리더라도 숫자적으로 접근했다면 훌륭하게 고득점을 받아가겠죠. 그러면 취지는 뭐예요? 자, 청산 절차를 거치면 그때부터 유효인데, 자, 그럼 청산 절차를 언제 거치냐면, 자, 이런 말들이 근데 나와요. 본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이라는 것은 2019년 3월 1일자예요. 갑은 X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을에게 차임으로 5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선불이니까 뭐예요? 3월 1일 날 지급, 4월 1일 날 지급, 5월 1일 날 지급.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급하였다. 그리고 또, 그걸 수령했어요. 자, 그 후, 2019년 9월 1일, 이게 현재예요. 그럼 현재까지 차임 지급한 건 얼마예요? 숫자적으로 따져봐.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7개월이야. 7개월 동안 50만 원씩 선불을 지급한 거예요. 그럼 얼마 지급한 거예요? 350. 이 350만 원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피담보 채무, 변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에 대한 이 본등기 할 때 청산제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 가담법은 강행법규예요. 안 거쳤기 때문에 가담법 적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거쳤기 때문에 그러면 본등기는 무효예요. 강행법규 무효인데 그럼 무효라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설정자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설정자가 사용수익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설정자가 그 가등기 채권자하고 임대체결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급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차임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변제 의미다. 피담보채무 변제. 피담보채무는 뭐?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5천만 원 플러스 지연이자. 자, 이게 좀 계산이 좀 필요한데. 자, 이자는 앞에 기본사적 사실하면 이자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 약정은 없는 거예요. 2016년 9월 1일자 돈 빌려줬는데 이자 약정은 없으니까 이자는 없고 다만 1년 후가 2019년 7월 1일 2019년 7월 1일이 변제기예요.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언제까지예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1일 이게 현재니까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몇 프로예요? 대여금 채권의 이자 약정에 의해서 지연이자는 5%죠? 자, 5%니까 2년이니까 10%지? 그럼 5천만 원에 10% 얼마예요? 500만 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은 현재 2019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 9월 1일 현재 부동산 가액도 따져봐야 하는데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인데 부동산 가액은 원래 돈 빌려줄 당시에는 2억 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어떻게 그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 실행 통지할 당시 부동산 가액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 청산할 때
실행 통지하고 실제로 지급할 때, 요 객관식 할 때 많이 공부하시는 걸 거예요. 실행 통지할 때는 평가는 어떻게 해?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는 객관적으로, 객관적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해서 지급. 근데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통지했는데 그래도 그 통지 절차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평가로 지급해야 된다. 옳은 가액이면 옳은 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데 청산 절차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통지했는데 지급할 때 가보니까 주관적 평가를 채권자가 지급하려고 봤더니 채무자가 뭔 소리? 그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실제 지급한 걸 더 많이 지급해야지.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 동시항변권. 그러니까 가담법상에 4조인가? 거기에 공시항변권이라는 규정이 있지. 즉 주관적으로 평가 통지해서도 실제로 지급할 당시에 객관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동시항변을 통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지. 그런 게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통지를 할 때는 예약 당시는 2억 원이라 할 때도 실제 지급할 당시는 실제 객관적 평가 금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 당시에 2억 원이라 하더라도 요 현재 시점에 2억 5천으로 올랐다면 오른 금액을 정산해주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동시항변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당시는 2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행 통지 현재 시점 2019년 9월 1일자 현재 시점에는 2억 5천이기 때문에 2억 5천에서 원래는 요 5,500이죠. 요걸 빼줘야지. 그쵸? 요게 정상 금액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 차임을 지급했다는 게 피담보 채무 5,500 원금 플러스 지연이자 요거 변제 의미를 갖는데 그 판례가 없다면 최근 판례만에 여기 사례 없다면 실행 통지 당시 2019년 9월 1일자 부동산 가액에서 원금 5천만 원 플러스 이자 넣고 지연이자 2년 기간이니까 지연이자 5,500을 뺀 나머지를 정산해주면 된다라는 거 원래는. 그런데 뭐가 있지? 차임을 지급했다는 것이 피담보 채무 변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빼줘야 돼? 5,500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350만 원을 빼줘야지. 350만 원 빼주니까 이 2억 5천에서 빼줄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5,150만 원을 정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산해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숫자와 관련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화 시키면 그런 표현을 그렇게 비슷하게 자 이게 정확하게 못 맞추더라도 어떤 표현을 써주면 돼요? 피담보 채무 차임을 지급한 행위가 피담보 채무 변제 의미를 갖는다. 차용금 채무의 변제 의미를 갖는다. 요 의미를 써주면 고득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걸 2억 5천에서 5,150을 빼주면 1억 9,850만 원을 2019년 9월 1일 정확하게는 언제예요? 언제 지급해야 돼? 청산기간을 거쳐야지. 청산기간이 뭐냐? 2개월. 그러니까 2019년 9월 1일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때 지급하고. 그렇죠?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전체적인 큰 틀의 답은 어렵지 않아. 돈 등기 무효다. 청산세 위반. 그렇지만 무효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청산해주면 그 후라도 청산해주면 그때부터 유효다. 이런 말이 전체적인 왁구예요. 거기에 뭘 하나 더 기입해줘야 되는 거야? 청산 금액 제시해주고 그 제시해주는 과정 속에서 차임 본등기 무효일 때 차임 지급할 행위 어떤 의미를 갖느냐? 피담보 채무 변제 의미를 갖는다. 충당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이 답안에 들어가면 뭐 훌륭하죠. 4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객관식에서 많이 다뤄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생들은 아마 따로 이런 판례를 잘 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차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역시 민법 같은 경우 민법 총칙에 관한 표현들의 문제가 나는데 2차생들은 잘 안 보는 판례예요. 근데 1차생들은 그거 많이 보는 판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생들이 좀 유리했고 실질적으로 생동차가 꽤 나왔어요. 올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올해도 요 가등기 담보법 문제가 요 사례 4번 같은 경우도 요 판례를 물어보는 건데 2차생들은 잘 안 본단 말이에요. 1차생들은 기억이 좀 쌩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 적용, 이것도 약간 이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판례 사례예요. 특히 우리 또 법무사 시험에서 주의할 점은 판례가 없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판례가 있는 부분을 거의 유사하게 사례화 시킨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사례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가담법 적용 대상이냐 여부와 관련해서 예약 당시 기준으로 어떻게 부동산 가액이 그 피담보 채무, 차용금, 차용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차용 예약 당시에 예약 당시니까 아직 변제액에 도래 안 했기 때문에 지연이자 이런 말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리금이란 말 쓰요. 원금 플러스 이자. 원금 이자. 자, 부동산 가액이 언제 기준으로? 예약 당시 기준으로. 차용 원리금을 초과해야 돼. 초과하지 않으면 가담법 적용 대상 아니에요. 가담법 적용 대상 아니니까 청산 절차 안 거쳐도 무효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단정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판례 표현 안 해. 무효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판례가 읽고 일단. 자, 일단 예약 당시 기준으로 예약 당시 부동산 가액이 차용금 5천만 원 플러스 이자 5천 플러스 이자. 이자는 없죠. 근데 사안에서 그러니까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 부동산 가액이. 자, 그럼 부동산 가액이 요 사안에서 기초사실에서 보면 2억 원이었어요. 5천만 원 초과하지? 그러니까 담보가등기 적용 대상이었지. 그런데 기본적 사실에서 이제 변경이 생겼지.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존재해요. 부동산에. 여기 객관식으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 있으면 어떻게 돼?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시켜줘야죠. 공제시킨 걸 갖고 뭘 판단해야 돼? 차용 원리금을 판단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안은 부동산 가액은 역시 예약 당시 기준으로 보면 2017년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2억 원이에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 2억 원이고 부동산 가액은. 자,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무가 1억 5천이고 채권 최고액이 1억 7천이야. 근데 그 근저당권은 언제 설정해졌냐면 2016년 2월 1일이에요. 자, 은행으로 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 약정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쵸? 실무적으로. 자, 뭐 구체적 이자라는 말이 없지만 2016년 2월 1일째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은행이 공짜로 안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 약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1억 5천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알파. 지연 이자가 있는 거예요. 이자가. 1억 5천 플러스 알차. 그 언제까지? 1억 채권 최고액 1억 7천까지. 그러면 2억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1억 5천에서 1억 7천 사이. 1억 5천 이상 1억 7천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를 얼마일지는 몰라. 이자 구체적 제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1억 5천 이상 1억 7천 그 사이를 2억에서 공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아요? 5천만 원 미만이지. 5천만 원 미만이 남겠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지. 초과하지 않으니까 가등기 담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니까 뭐야? 청산 절차 안 거쳐도 그 본등기는 무효 아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됐죠? 자, 여기까지 썼으면 15점 중에 한 10 다 제대로 썼어도 10점 정도밖에 못 받아가. 그럼 뭘 써줘야 돼? 그 다음 판결 요지 2문이 있어. 이 판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사 가등기 담보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청산절차 안 거쳐서 무효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의미를 갖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판결 요지 1번이. 판결 요지 1번은 자, 청산절차 안 거쳐도 가담법 적용 대상 아니기 때문에 무효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냥 유효다 이런 표현을 안 써. 무효 아니다. 그럼 무효 아니면 물론 유효지. 근데 유효인데 어떤 의미로서 유효냐?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특별한 사정은 참고하시고 이 사안에서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가담법 적용받지 않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뭐예요? 담보 목적 양도담보 의미라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등기는 무효는 아닌 거예요. 무효는 아닌 약한 의미의 양도. 즉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다라는 거예요.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만. 그러면 가담법 적용받지 않는 양도담보 성질은 어떻게 봐요? 신탁 조금 어려워요. 신탁적 소유권 유전설이야. 그 말은 대내적으로는 설정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소유자. 따라서 뭐 해줘야 돼? 완전하게 그 양도담보자가 소유권을 시작하려면 청산해줘야 돼. 정산차를 거쳐야 돼. 완전하게 소유권을 실어. 그렇다고 해서 그 양도담보권, 약한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번기가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닌데,
무효지되는 거예요. 정산해야지만 완전하게 대내적이든 대외적이든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로지 1번, 2번 요 두 개의 파트로다가 이 판례가 있는데 판결로지 1번은 가담법 적용 대상 아니다. 그러면 청산자 안 거쳐도 그 본등기는 무효는 아니다. 그렇지만 판결로지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본등기는 정산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자는 그 채권자가 정산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답안을 작성해주면 15점 중에 12점 만점이 80%라고 적용하고 그러면 12점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까지 써주면 완벽하게 써주면 그거 못 써주면 한 10점 정도. 다른 거 다 썼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담보 가등기가 이제 생뚱맞은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높지는 않은데 특히 설문 1, 2 충분히 쓸 수 있고 조문 활용해서 설문 3번이 좀 어렵고 설문 3번이 좀 어려운데 숫자로 쓴 사람은 아마 거의 수석권일 거예요. 못 썼다면 뭐 기본 점수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서도 또 주의할 점 그 차임 지급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써주느냐 못 써주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고득점의 관건. 사례 3번은 이게 가담법 적용받지 않아서 청산자 안 거쳐도 무효는 아니다. 그렇지만 약한 의미 양도담보다. 이런 말을 써준다면 뭐 고득점이겠죠. 그러니까 사례 3번하고 4번이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약간 세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사례 2번 같은 경우, 좀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사례 2번은 뭐 다 쓰셨으니까, 뭐, 크게 쟁점 위주로만 잠깐하게 설명드리면, 사례 2번 같은 경우에는, 을이 갑한테 도급을 줬다라는 거죠. 자, 도급 주면서 약정을, 세 가지를 약정을 해요. 1번, 2번, 3번.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말하냐면, 병이, 즉 수급인이 X건물을 건축하되 X건물의 건축 허가 명의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명의는 을로 도급인으로 하겠다. 자,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아주 완전하게 완공은 안 됐어요. 하지만 기둥, 지붕, 주벽 갖출 정도로 건물 소유권은 갖춘 상태에서 수급인한테 건축 허가 명의를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 도급과 관련해서 수급인이 건축하고 자기 재료로 건축했겠지. 건축업자니까. 그리고 그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기로 해줬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렸지. 도도수수 특특이라고. 도급인이 주된 재료를 지급했다면 원래 도급인 거. 수급인이 주된 재료를 제공했다면 원래 수급인 거. 그런데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 특약을 맺었죠? 도급인으로 하자고 명의를 도급인 해주기로 특약을 맺었지. 원시 수익자를 도급인으로 하자고 특약을 맺었지. 그러면 역시 특약에 의해서 도급인이 그 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법률상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그 판례 하나 써주는 거고.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둥, 지붕, 주벽 갖췄대. 그러면 건물 소유권을 갖췄고 그러면 도급인이 그 X건물 원시 취득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 1번을 가보면 건축 허가 명의를 도급인 을에게서 수급인 병으로 해줬대. 허가 명의를. 자, 이것도 판례가 있는데 허가 명의를 이전해줬다. 등기를 소유자 개념은 법률상 소유자 개념이에요. 등기 개념이라고. 따라서 허가 명의를 도급인에게 수급인을 이전해주겠다. 판례 있다고. 권리 변동의 추정력 안 생긴다라는 판례 있다고. 허가 명의를 잊었다고 해서 등기를 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을에게서 병으로 이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을이 여전히 소유자, 을에서 병이 아니로 갑에게 믿음기 매수인한테 허가 명의를 해줬죠. 자, 그래서 토지가 을이고 건물이 원시자로 을인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갑한테 매매했는데 토지는 등기해줬고 건물은 허가 명의만 이전했다.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그렇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지. 허가 명의만 받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제3자가 그 목적물을 무단점유했다. A가 무단점유했다. 이런 얘기죠. A가 무단점유했다. 그럴 때, 자, 갑이라는 자가 A를 상대로 목적물, X건물을 인도 청구할 수 있는가? 자, 인도 청구하려면 누누이 또 말하지만
213조 조문 제시하고 요건 사실 제시해 주는 거죠. 소유자인 사실, 상대방이 목적물을 점유한 사실. 자, 그러면 소유자인 사실에서 요건 탈락이지? 예,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설사 A가 무단 점유, 불법 점유를 하더라도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 안 되니까 요건 사실 탈락.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직접 목적물 인도 청구 못 한다. 갑이 직접 인도 청구 못 한다. 하지만 갑이 직접 인도 청구 못 하지만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청구를 가지고 있죠? 또 을이 현재 소유자지? 을이 현재 소유자인 A, 현재 소유자로서 A한테 불법 점유자한테 직접 인도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 이걸 뭐 대위 행사. 그래서 채권자 대위법리.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법리를 작년에도 물어봤지만 우리도 또 물어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채권 대위에 관한 요건 제시하고 사안 포섭. 바로 그냥 사안 포섭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바로 사안 포섭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갑이 A한테 직접 청구 못하지만 관련 판례 있어요. 직접 청구 못하지만 대위 청구한다. 이런 말을 답안지에 들어가면 뭐 점수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을하고 병이죠. 도급인이고 수급인이죠. 수급인이 도급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그리고 도급인이 수급에 대한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 맞죠? 이걸 자동 채권으로, 이걸 수동 채권으로. 여자가 상계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제 상계에 관한 요건 제시하고 상계에 관한 요건 492조 참고해서 상계에 관한 자동채권, 수정채권, 뭐 상계적상, 상계의사표시 이런 말 쓰는 거죠. 상계적상일 때 이제 사안포섭 관련해서 한다면 해설제목 자세하게 써놨지만 자동채권 이행기 도래, 수정채권 이행기 도래 적어도 자동채권 이행기는 도래. 사안을 따져보면 다 이행기 도래했어요. 다 도래한 상태에서 상계의사표시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문의되는 쟁점은 뭐예요? 그 상계에 관한 요건 중에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닐 것. 이게 쟁점인데, 자, 병의 을에 대한 공사대금 자동채권에 상대방이 항변이 있으면 상계 안 된다. 만약 이걸 상계 인정해 주면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의 기회를 무력화시킨다.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런 걸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병이 을에 대해서 자동채권, 월수동채권 상계 항변하면 안 돼. 그러면 을이 동시항변권이 뭐 있냐? 상대방의 항변권이 뭐 있냐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요 약정세에 보면 약정서가 이게 괜히 써준 게 아니라고 약정세에 관한 쟁점을 써주란 얘기인 거예요. 약정세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대금 1억 원은 을이 완공된 X금을 인도받는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함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공사대금 채권과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항변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추가된 사실의 문제 2번에 추가된 사실에 보면 병이 을한테 만약 공사대금 채권할 때 을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 청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항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항변이 안 돼. 그렇지만 이게 쟁점은 아닌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아닌데 그거를 말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줬어요. 인도해줬기 때문에 자동채권에 대한 을이 목적물 인도 청구에 관한 동시항변은 없는 거예요. 깨졌다고. 깨졌으니까 어떻게. 그게 상계항변의 상대방의 그 자동채권의 상대방의 항변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약간 허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허를 찔렀다는 거예요. 항변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노임채권. 노임채권과 관련된 을의 항변이 있어. 원래 약정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근로자가 있으면 수급인 네가 근로자한테 노임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급 안 하면 을이 공사대금 네가 청구할 때 내가 거기에 공지하고 직접 지급하겠다는 이런 항변이 공사대금 채권의 상대방의 항변, 약정에 의한 항변이 있다는 거예요. 독배약 관련해서. 따라서 그와 관련된 항변이다. 그와 관련된 항변을 무력화시키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답안지에 써있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와 관련해서 답안지에 쓰시면 3,000%예요. 목적물 동시항변을 깨졌기 때문에 인도해줬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고. 설문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2018년도 건데 보면 이것도 뭐 아주 최근 판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신 판례 속하는 관련 판례를 물어본 거죠. 그 해설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있는데 관련 판례도 2018년 11월 29일자 판례네요. 물론 이게 이제 판결을 보면 판결지 1번, 2번 있는데 판결지 1번은 기존에도 있는 판례예요. 기존에 있는 판례. 그래서 요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일단은 채권의 대위권의 요건 써주고
요건 써주고. 그렇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요건 써주고, 그 중에서 뭐와 관련해서 문제를 끌어내는 거예요? 사행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채무자의 사행위. 채무자의 사행위 개념. 외우라고 그랬다고. 개념이 뭔지. 외운 거 써먹어야지. 사행 개념 써주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부정세를 유발, 심화시키는 행위. 이런 걸 답안지 써주고, 그리고 관련 판례 써주는 거죠. 관련 판례 어떻게? 먼저, 666조와 관련된 판결이 1번에 관한 얘기지. 즉, 을이 도급인이고 병이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관련해서 판결로지 1번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병이 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660인째 저당권 설정이었다. 그러면 을의 채권자인 B라면, B가 있는데 이걸 을이 병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사인의 취소로 삼을 수 있어요? 설령 채무 초과 상태셨다 하더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666조 조문에 의해서 병의 정당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기한 설정행위 때문에 사행이 아니다.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유발, 심화시키는 행위 아니다. 그렇듯이 병에 의뢰한 공사대금 채권을 이렇게 정한테 양도했어요.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 절차 적법에 거쳤다 그래. 그러니까 양도행위가 적법한 거예요. 공사대금 양도, 일부 양도지 물론. 자, 일부 양도할 때 요 판례의 쟁점이 뭐였냐면 병에 의뢰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때 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666조에 대한 설정 청구권도 수반해서 양도되느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정이 을로부터 저당권 설정을 받았다. 그 피담보 채권만큼 받았다. 그것이 B를 해야 하는 사행이냐? 사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정당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기한 권리 행사다라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여기 요 말이 달라요. 피담보 채권 양도할 때 설정 청구권도 수반해서 양도되느냐? 왜? 원심에서는 수반해서 양도 안 된다고 봤어요. 안 되니까 저당권 설정해지면 사행이다 이렇게 봤다고. 근데 수반해서 설정 청구권도 양도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설정 청구권에 기한 설정행위 때문에 사행이 아니다. 이렇게 답안지 제시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딸랑게 답만 쓰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그래서 흐름을 타야 되는데 채권 대위권, 채권 취소권의 요건, 그다음에 채무자의 사행이 좀 더 두드리고 왜 앞에서 상계 항변의 요건, 그다음에 금진 채권이 아닐 것 이렇게 두드려주서 표현하듯이 답안 쓰는 요령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건 제시하고 문제되는 요건을 끌어내서 그걸 좀 더 판례와 관련해서 확장해서 설명해 나간다. 그리고 사안포서 이러면 만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안지 써나가면 뭐 설명이 좀 장황해졌지만 이건 이제 공부 방법에 관한 문제지. 공부 방법은 일단 기본서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요약서로 보면은 이제 브리타에 빠지면은 뭐 좀 약간 헤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지. 기본 교재를 보고 최신 판례를 무시하지 말고 왜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문제를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 최신 판례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시키는 게 기본 요건이다. 뭐 공부의 왕도 없다 그러죠? 공부의 왕도는 내가 볼 때 딱 한 가지야. 기본서 하나를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 그러면 합격권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올해 같은 문제도 담보가등기가 약간 불이탈하고 말하지만 학원 수업에서 만약에 예비순환이 있고 1순환, 2순환, 3순환이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수업 수가 짧아지고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비순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량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횟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횟수가 많으니까 강사도 어떻게. 뭐 사상어까지 다 건드린다고. 사상어까지. 담보가등기도 저 같은 경우도 예비순환하고 1순환, 2순환까지는 예비순환이 물론 제일 자세하게 설명하고 다 설명해요. 마지막 순환만 좀 약하게 가는 거죠. 마지막 순환은 어떻게. 계속 똑같이 중요도로 표시해서 공부하면 안 되잖아. 나올 만한 거 위주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1년 틀을 보면 예비순환, 1순환, 2순환까지는 특히 예비순환하고 1순환에서는 불이타 방지원까지 다 터치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공부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 선생님들 기다리고 계셔서. 수고하셨습니다.